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던 그 순간이 자꾸 머릿속에서 재생된다. 경비 아저씨가 문을 잡아줬고 나는 골판지 박스를 두 손으로 끌어안고 있었다. 그 사람은 내 얼굴을 보지 않았다. 그냥 바닥만 봤다. 그게 오히려 더 아팠다. 11월의 어느 화요일이었다. 오전 11시 17분에 시작된 일이고 11시 24분에 나는 지하주차장 콘크리트 바닥 위에 서 있었다. 박스를 조수석에 밀어넣고 출입증은 이미 먹통이 됐고 노트북은 반납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알림을 꺼뒀던 가족 단톡방 배너가 핸드폰 화면에서 깜빡이고 있었다. 알림을 꺼둔 이유는 분명했다. 거기서 오는 메시지는 거의 다 돈 얘기였으니까. 차 문을 닫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알아? 은행 앱을 열었다. 인사팀이 방금 윤리 위반, 취업 규칙 위반, 즉시 해고라고 줄줄이 읽고 난 직후였는데도 손이 그냥 자동으로 움직였다. 이번 주 금요일 예약 이체가 제대로 나가는지 확인하려고. 15년 된 습관이라는 게 그런 거다. 매달 405만 원. 청주 부모님 집 대출 상환금, 동생 소이차 할부금, 소이 보험료, 그리고 아무도 신경 안 쓰지만 누군가는 내야 하는 자잘한 고지서들. 내가 21살 때 아빠가 공장 기계 조작직을 잃었다. 잠깐이라고 했다. 엄마는 치과에서 파트타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소희는 그때 19이었다. 예쁘고 감정적이고 늘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 서 있는 애였다. 이상하게도 그 집에서 터지는 모든 위기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었고 거기엔 항상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엄마는 나를 안정적인 애라고 불렀다. 아빠는 믿음직하다고 했다. 소희는 나를 복받은 언니라고 불렀는데 그건 사실 내 월급을 공동자원처럼 써도 된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였다. 23살부터 몇 달치 대출 상환을 내가 대신 냈다. 그 몇 달이 몇 년이 됐다. 이 채널 처음 오신 분이라면 구독 눌러두고 같이 들어요. 이게 어디까지 흘러가는지 끝까지 같이 있어줬으면 해서 26살 때 소위 등록금 모자란 부분을 채워줬다. 3번 전공을 바꾼 시점이었다. 아빠는 고작 한 학기 문제로 애 인생을 망칠 수 없다고 했고 나는 또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29살에는 차 할부가 붙었다. 영업일 시작한다고 차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 직장은 4달은 못 버텼다. 32살부터는 그냥 자동이체로 돌려버렸다. 엄마가 이번 한 번만이라는 말을 꺼낼 때마다 그 목소리를 더 받아낼 자신이 없어서 그 이번 한 번이 180번이 됐다. 매달 405만 원, 1년에 5,460만 원. 15년치를 자동이체 내역만 기준으로 계산하면 8억 1천만 원이 넘는다. 다른 지출은 거기에 포함도 안 했다. 그 숫자도 다 뽑아놨다. 다만 그날은 아직 거기까지 생각이 닿지 않은 상태였다. 그날은 화요일이었다. 나는 해고 자체보다 그 방식에 더 얼어 있었다. 한성바이오텍에서 구매처 중법관리이사로 8년을 일했다. 이력 깨끗하고 평가도 좋았다. 법무팀 사람들보다 감사 기록이랑 내부 문서를 더 꿰뚫고 있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일했다.
그날 오전 10시 32분에 비서한테서 메일이 왔다. 점심 전에 패키징 업체 수정 서류 받아볼 거냐고. 10시 41분에 인사팀에서 잠깐 내려와 달라는 연락이 왔다. 간단한 확인이라고 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스쳤는데 그냥 넘겼다. 10시 46분 3번 회의실 문을 여는 순간 인사팀, 보안팀, 부법무실장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법무가 들어와 있는 자리에서 간단한 확인이란 없다. 그 순간 그날이 두동강 나려 한다는 걸 알았다. 그들이 꺼낸 건 미공개, 외부 금전 관계와 업체 승인 절차 연루 의혹이었다. 인쇄된 보고서를 펼치더니 형광펜으로 3군데를 표시해뒀다. 내 개인 계좌로 들어온 입금 내역들. 입금처는 소희 크리에이티브라는 회사였다. 보고서 뒤에 클립으로 묶인 사업자 등록 서류가 있었다. 대표자 이름란에 이소희. 내 동생 이름이었다. 나는 그 종이를 한 박자 동안 그냥 바라봤다. 저희가 거래하는 업체가 아닌데요. 라고 말했다. 부법무실장이 다른 페이지를 테이블 위로 밀어줬다. 지역 홍보 패키징 사업에 하도급 업체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말과 함께 서류 뒷장을 넘기는 내 손이 멈췄다. 3, 4분기, 4, 4분기에 신속 승인으로 처리됐다는 문장이 눈에 박혔다. 서명란을 봤다. 부서 스탬프는 맞았다. 그런데 내 서명이 아니었다. 내가 직접 승인한 건 단 하나도 없었다. 공황이 온 게 아니었다. 더 차가운 게 왔다. 인식이었다. 6개월 전에 소희가 연락해 왔던 게 떠올랐다. 제약회사 입찰 앞두고 브랜딩 고객사 서류가 너무 엉성하다며 제출 전에 좀 다듬어 달라고 했다. 커피 들고 우리 집에 왔고 주방 아일랜드에 앉아서 말을 쏟아냈다. 노트북 펼치고 파일 여러 개 열었고 나는 20분 동안 서식 정리해주고 규제 입찰에서 자주 빠지는 항목들을 짚어줬다. 그때는 그냥 귀찮다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3번 회의실에서 그 기억을 꺼내드니까 전혀 다른 그림이 보였다. 누군가 내가 알려준 걸 그대로 썼다. 누군가 내 부서 인증 정보를 승인 경로에 붙였다. 누군가 업체 체인에서 돈을 내 성씨가 달린 계좌로 흘려보냈다. 저는 이걸 승인한 적 없어요. 라고 말했다. 인사팀 팀장이 손을 모았다. 그럼 왜 등록 대표자와 개인 이체 내역이 함께 있냐고 물었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동생 생활비를 공과금처럼 내왔으니까. 그 말은 삼켰다. 가족 간 이체입니다. 라고만 했다. 증빙 가능하냐고 물었다. 네, 라고 했다. 오늘 중으로 가능하냐고 다시 물었다. 아니요. 없어서가 아니었다. 너무 많아서였다. 15년치 은행 3곳, 대출 재계약 2번, 카카오페이 메모들, 토스 이체 내역들, 자기 압수표, 긴급 잇몸 치료비, 월세 구해준 것들, 그리고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했던 말, 나중에 정산하자. 나중은 한 번도 오지 않았다. 11시 12분에 사원증이 넘어갔다. 11시 14분에 노트북이 넘어갔다. 11시 17분에 경비원이 엘리베이터를 잡고 서 있었다. 주차장에 내려와서 가족 단톡을 열었다. 소희가 인테리어 소품 가게에서 찍은 베이지색 쿠션 사진을 올려놨다.
고급스럽지만 포근한 느낌 중 어느 거라는 캡션이랑 같이. 엄마가 밝은 쪽이 낫겠다고 답했다. 아버지는 좋아요를 눌렀다. 10시 58분이었다. 내가 12층 위에서 동생 이름으로 돈 빼돌렸다는 말을 듣고 있던 바로 그 시간에 나는 문장 하나를 쳤다. 엄마는 1분도 안 돼서 읽었다. 읽음 표시만 뜨고 아무것도 없었다. 아버지는 11분이 지나도록 열지도 않다가 겨우 열었을 때도 그냥 조용했다. 소희는 입력 중 표시가 2번 깜박였다가 2번 다 꺼졌다. 그리고 단톡 전체가 그냥 멈췄다. 5명이었다. 집 일부, 차 1대, 각자 꿈꾸는 삶의 절반쯤을 내 통장에 빚진 사람들이 있는 방. 그중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다. 퇴직자 박스를 조수석에 올려놓은 채 주차장에 앉아서 그제야 이해했다. 몇 년 전에 이미 알았어야 할 거였는데 돈이 걸린 침묵은 당황한 게 아니다. 그냥 입장이다. 12시 6분에 전화가 울렸다. 엄마가 아니었다. 아버지도 아니었다. 소희였다. 첫 번째 울림에 받았다. 소희가 제일 먼저 한 말은 언니 괜찮아가 아니었다. 무슨 일이야도 아니었다. 수진아, 거기서 들은 거 절대 문자로 남기지 마. 딱 그거였다. 시동도 안 걸고 키만 꽂은 채로 왜 내가 조심해야 하냐고 물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소희 특유의 그 목소리가 나왔다. 상처받은 척 할 때 쓰는 부드럽고 억울한 톤. 언니, 지금 흥분한 상태잖아. 흥분하면 과격해지니까 했다. 앞에 있는 콘크리트 기둥을 멍하니 보면서 그 말이 가라앉길 기다렸다. 내 커리어를 날려버린 이 일에 직접 엮여있는 사람이 나한테 제일 먼저 한 일이 나를 불안정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였다. 패닉이 아니었다. 연습된 거였다. 하도급 업체 서류에 우리 부서 계정 쓴 거 맞냐고 물었다. 아니? 라는 대답이 너무 빨리 나왔다. 소희 크리에이티브 설립한 거 맞냐고 물었다. 브랜딩 유한 책임 회사잖아 했다. 한성바이오텍 거래처 자금이랑 연결된 거 맞냐고 물었다. 언니, 준법 언어로 체인이 뭔지는 나 몰라 라고 했다. 거기서 나왔다. 내 준법 언어. 8년이다. 구매처 준법관리이사로 8년을 일했다. 그 말이 소희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내 업무가 그냥 스프레드시트나 만지는 취미처럼 들렸다. 참지 않았다. 질문에 답하라고 했다. 소희가 전화기에 대고 길게 숨을 뱉었다. 외부 지원 업무하는 거래처가 있었을 뿐이라고. 그쪽이 청구서에 자기 사업체 이름 쓴 거지 그게 왜 자기 잘못이냐고 했다. 근데 나는 알고 있었다. 계좌로 들어온 돈이 소희 것이었다는 걸. 출력물에 찍힌 회사 이름도 소희 것이었다는 걸. 내 부엌 식탁 위에서 정리되던 계약 항목들이 6개월 뒤 우리 부서를 통해 처리된 패키지에 그대로 다시 나타났다는 것도. 그 말은 아직 안 했다. 아직은. 대신 진짜 질문만 했다. 왜 문자 남기지 말라고 했냐고. 침묵이 흘렀다. 나온 대답은 엄마가 불안해하고 아빠는 이게 커지면 집에 영향 갈 수 있다고 해서 였다. 웃음이 날 뻔했다. 웃겨서가 아니라 15년 동안 내가 해온 모든 게 그 문장 하나에 압축됐으니까.
내가 직장을 잃었는데 부모님의 첫 번째 걱정은 내 실직이 집 대출 상환에 영향 주는지 여부였다. 집 하고 속으로 되뇌었다. 무슨 말인지 알잖아. 소희가 말했다. 아니, 정확히 알아. 소희가 전략을 바꿨다. 수진아, 제발 또 극단적으로 굴지 마. 또 극단적으로. 나는 평생 그런 짓 한 번도 한 적 없었다. 조용히 빚 갚고, 조용히 부족한 돈 채우고, 다른 사람들이 만든 사고를 조용히 수습했을 뿐이다. 걔네한테 뭐라고 했어? 라고 물었다. 누구? 라고 소희가 되물었다. 엄마, 아빠, 이번 침묵은 더 길었다. 회사에서 뭔가 혼란이 있었고 언니가 감정적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했단다. 눈을 감았다. 무너지고 있다고. 인사팀장이 형광펜 친 이체 내역을 테이블 위로 밀어놓던 장면이 떠올랐다. 법무팀이 미공개 외부 금융관계라고 말하던 목소리도. 소명도 끝내기 전에 수거함에 놓인 내 비활성화된 사원증도. 그 서류들과 주차장 사이 어딘가에서 소희는 이미 부모님한테 전화를 걸어 내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해뒀던 거였다. 소희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걸 느끼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그 유한 책임 회사로 들어간 이체가 뭔지 말했어? 라고 물었다. 소희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되물었다. 9년 동안 내 차 할부 내가 대신 낸 것도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야? 그건 관련 없다고 했다. 관련 없어. 매달 405만 원씩 15년이었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소희가 터졌다. 오빠, 언니가 항상 우리가 뭔가 빼앗아 간 것처럼 군다고 맨날. 정면을 바라봤다. 그 숫자가 불편하게 들리면 그걸 매달 버는 게 어떤 느낌인지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보라고 했다. 전화가 끊겼다. 오후 1시 14분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다. 2번 울리게 뒀다가 받았다. 받자마자 엄마는 이미 울고 있었다. 진짜 눈물이었을 거다. 엄마 눈물은 항상 진심이었다. 그게 문제의 일부였다. 엄마는 늘 미안해했다. 그냥 뭔가를 포기할 만큼은 아니었을 뿐이고. 수진아, 소희가 회사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했어. 오해. 사기라는 단어를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엄마라고만 했다. 부정도 설명도 없었다. 엄마 특유의 그 톡만 돌아왔다. 진실이 사회적으로 불편해질 때마다 나오는 부드럽지만 단단한 경고톤. 소희가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말해줘 라고 했다. 엄마가 잠깐 망설였다. 같이 일하던 업체가 소희 사업체를 어딘가에 등록했는데 네가 화가 나서 소희한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직장도 잃었으니까 앞 유리 너머로 2줄 건너편에서 누군가 트렁크에 장을 실어 넣고 있었다. 평범한 오후였다. 그 사람한테는. 엄마, 나 경비한테 쫓겨나고 주차장에서 바로 단톡방에 올렸잖아. 1분 만에 다 읽었고 아무 말도 없었잖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고 했다. 소희가 내 이름 썼냐고만 물어봐도 됐잖아 라고 했다. 침묵. 아니면 그냥 괜찮아 한마디라도. 더 긴 침묵. 그리고 21살 이후로 수십 번 들었던 그 말이 나왔다.
아빠가 다들 진정시키려고 하고 있어. 그 말은 언제나 같은 뜻이었다. 내가 조용히 충격을 흡수하면서 방이 다시 정상처럼 보일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아빠가 결정했다는 뜻. 오후 2시 3분에 아빠가 직접 전화했다. 인사가 없었다. 변호사는 부르지 마라.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 변호사 얘기한 적 없는데? 아내도 알아. 네가 어떻게 구는지 알잖아. 또 그 말이었다. 걱정이 아니었다. 궁금증도 아니었다. 경고였다. 포지셔닝.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아빠는 나를 위협으로 보고 있었다. 직접 그 말을 꺼낸 건 아니었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네가 이런저런 말을 퍼뜨리기 시작하면 소위 사업이 다 무너진다고 했다. 나는 혼자 차 안에 있었고 그 말이 그냥 나왔다. 내 직장은 이미 무너졌는데. 아빠는 그냥 넘겼다. 집안일은 집안에서 끝낸다고. 집안에서라고 속으로 되뇌었다. 의심스러운 돈을 딸 이름으로 돌려놓고 그 딸이 잘리자마자 입 다물게 하는 게 집안일인지. 그 말은 꺼내지 않았다. 딱 1초 참았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물었다. 소희가 소희 크리에이티브로 유한책임회사 등록한 거 알았어? 알았어. 한성바이오텍이 그 거래를 이상하게 봤다는 것도? 몰랐어. 소희가 우리 집에 와서 제안서 서류 정리 도와달라고 했던 거 알았어? 아주 짧은 침묵이 있었다. 딱 그 정도면 충분했다. 네가 도와주라고 한 거야? 라고 물었다. 아빠 목소리가 살짝 달라졌다. 소희가 네가 기업 서류는 더 잘한다고 했다면서? 그 순간 전부 맞춰졌다. 우연이 아니었다. 아빠가 소희를 나한테 보낸 거였다. 내가 규정 서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소희는 내가 알려준 걸 그대로 써먹었다. 그리고 일이 터지자마자 두 사람은 내가 먼저 입을 열기 전에 나를 불안정한 사람으로 만들려 했다. 오후 4시쯤 집에 돌아왔다. 퇴직 서류, 3년치 세금 파일, 외장 하드 2개, 그리고 기억나는 계좌 비밀번호를 전부 꺼내놨다. 엑셀 파일을 하나 열었다. 감정적이어서가 아니었다. 8년 동안 자금 흐름을 다뤄온 사람이어서였다.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읽힌다. 탭 하나에 매달 이체 내역, 탭 둘에 대출 납입, 탭 셋에 소이차 할부와 보험과 수리비, 탭 넷에 잡비, 탭 다섯에 돌려받지 못한 지출. 오후 6시 27분, 처음으로 심장이 내려앉는 게 느껴졌다. 내 계좌에서 아빠한테 이체된 내역이 있었고 메모에는 업체 지연 브릿지라고 적혀 있었다. 그달이 소위 유한책임회사에 한성바이오텍 관련 돈이 처음 들어온 달이었다. 3분 후 또 하나가 나왔다. 아빠 말대로 지금 소희한테 보내. 소희가 월요일까지 인쇄소 처리할 거야. 천천히 노트북에서 등을 뗐다. 손이 약간 떨렸다. 아주 약간. 그게 전부를 증명하진 않았다. 근데 처음으로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생겼다. 돈의 흐름, 날짜, 그리고 그 짧은 메모 문장 안에 박혀있는 아빠의 흔적. 밤 7시 12분,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 전 보조였다. 많은 말은 못하겠다고, 그냥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라고. IT팀이 승인 기록을 뽑고 있다고. 퇴근 후에 누군가 문서 양식 보관함에 접근했다고. 아무것도 지우지 말라고.
문자를 2번 읽었다. 그리고 바로 작업 파일에 복사했다. 인사팀이 내 사원증을 가져간 이후 처음으로 충격이 아니라 다른 감각이 올라왔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맞춰지는 느낌. 12일째 되는 날 스프레드시트를 보냈다. 자정도 아니고 화가 나서도 아니었다. 극적인 제목도 없었고 상처받은 딸처럼 들리는 문장도 없었다. 수요일 오전 9시 12분에 작업 파일 하나를 이메일에 첨부했다. 받는 사람은 부모님, 소희, 최숙희 이모, 최병수 이모부, 강명숙 고모, 전 인사팀장, 한성바이오텍 부법무실장, 그리고 내 이의 신청을 담당하는 외부 조사관. 제목은 15년간 가족 이체 내용 및 시간선 교차 대조. 그게 전부였다. 82일이 지나고 나서야 알았다. 내 감정을 믿어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걸. 더 나은 게 생겼으니까. 구조가 생겼으니까. 작업 파일 탭은 7개였다. 매달 이체, 180회 연속 정기 납입, 매회 405만 원. 주택대출 상환, 치과 잇몸 치료비, 보험 공백, 세금 분납, 소이차 할부, 점검비, 등록비, 수리비. 하나하나는 작아 보였다. 합산하면 혼자서만 1억 1,350만 원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2탭. 소희 유한책임회사 타임라인, 한성바이오텍 연결 날짜. 거기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전 보조의 말이 맞았다. IT가 퇴근 후 접속 기록을 뽑았다. 내 계정이 아니었다. 정확히는 내 예전 공유 교육 폴더 안에 있던 문서 양식 보관함이 외부 기기로 접근됐다. 내가 발표 자료 정리하려고 아파트에서 딱 한 번 허가해줬던 기기. 소희의 노트북이었다. 소희 유한책임회사가 하도급 업체 목록에 처음 올라온 달과 같은 달이었다. 아빠가 나한테 문자 보낸 것과 같은 주였다. 지금 소희한테 보내. 소희가 월요일까지 인쇄소 처리해야 해. 조사관은 그 이후에도 더 찾아냈다. 지역 홍보 패키징 사업 담당자 중에 박준혁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소희랑 1년 가까이 사귀다 헤어지기를 반복한 남자. 그가 한 짓은 사실 기술적으로는 단순했다. 신속 승인 묶음 안에 작은 하도급 업체 항목 하나를 슬쩍 끼워 넣은 것. 일반 검토를 그냥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소위 크리에이티브는 돈을 받았고 우리 부서 문서 양식이 사용됐다. 나와 소희 사이에 이미 가족 간 이체 내역이 쌓여 있었으니까 초기 내부 검토는 소희가 원하던 방향으로 그대로 흘러갔다. 내 지문이 잔뜩 묻은 상황. 그런데 지문이 있다고 해서 그게 작성자라는 의미는 아니잖아. 6번째 주에 회사는 준혁의 메시지를 확보했다. 전부는 아니었지만 충분했다. 결정타가 된 메시지는 딱 한 줄이었다. 수진 언니는 모를 거야. 언니 문서 양식 언어 아래에 넣은 거지 실제 검토 대기열은 아니거든. 또 다른 메시지도 있었다. 수진 메모 있는 이전 초안 삭제하고 보내. 배신이 감정이 아니라 손에 줄 수 있는 물체로 변하는 순간이 있다. 나한테 그 순간은 문자 추출 보고서 PDF를 받아든 때였다. 한쪽에 내 동생 이름, 다른 쪽에 준혁 이름. 한참 들여다봤는데 아무 감정도 안 느껴졌다. 오히려 그게 더 이상했다. 울어야 하는데 안 나왔다. 그냥 스크롤만 내렸다. 복직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적 책임이 얽힌 상황에서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회사는 없으니까. 63번째 날에 한성바이오텍은 내 상태를 징계 해고에서 무혐의 검토되기 행정정직으로 변경했다. 71번째 날에 준혁이 사직했다. 76번째 날에 소위 크리에이티브가 허위 거래처 표시 관련 민사이첩으로 자료 제출 요청 대상이 됐다. 그리고 82번째 날에 나는 스프레드시트를 전송했다. 첫 번째 템만으로도 평범한 사람이라면 주저앉을 내용이었다. 21살부터 시작, 매달 405만 원, 종료일 없음. 정기 지원 합계 8억 5천만 원, 거기다 부가 항목들. 아빠가 재용자할 때 계약금 지원, 소위 변속기 교체, 소위 월세 공백 보전, 엄마 잇몸 치료비, 보일러 수리, 재산세 부족분, 연말 카드값 대납, 인쇄소 선 지급. 15년 총 지원액 10억 9,500만 원. 마지막 열에 한 줄 추가했다. 내가 실직한 달 옆에. 가족이 지원이 끊기면 주택대출에 영향이 있냐고 물어본 달과 같은 달이라고. 나한테 괜찮냐고 물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도 보냈다. 폰을 뒤집어서 식탁에 엎어뒀다. 커피 메이커 버튼을 눌렀다. 꺽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손잡아줄 사람도 없고 그냥 어때 한마디 해줄 사람도 없었다. 좁은 원룸, 혼자, 그리고 몇 사람의 세계를 흔들어 놓을 수도 있는 이메일을 방금 보낸 사람. 그게 전부였다. 첫 답장은 4분 만에 왔다. 강명숙 공호였다. 시간 나면 전화해. 그 한 줄이 다였다. 두 번째는 인사팀, 수신 확인, 법무팀 검토 중,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엄마, 전화가 아니라 문자였다.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 그 한 줄을 읽고 잠깐 멍했다. 15년 동안 딸 돈 받아가면서 몰랐다다는 게 고백인지 변명인지 도무지 구분이 안 됐다. 결백이 아니었다. 그냥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아빠는 21분 뒤에 답했다. 이건 가족 안에서 해결했어야 했어. 2번 읽었다. 그리고 스크린샷을 찍어서 퇴직 후 반응이라고 이름 붙인 폴더에 저장했다. 그때쯤엔 내가 아빠보다 아빠를 더 잘 알고 있었다. 가족 안에서란 말은 아빠가 규모와 의도와 기억을 혼자 정의할 수 있는 구조 안에서라는 뜻이었다. 가족 안에서 매달 405만 원은 지원이었고 소희는 계산적인 게 아니라 그냥 힘들었던 거였고 나는 믿음직한 딸이었다. 그 말의 실제 뜻은 쓸 수 있는 딸이었다. 가족 밖에서 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였다. 버티다가 불편해지는 순간 버려진 구조. 그때 단체 카톡에 소희가 입력 중이라는 표시가 떴다. 멈췄다. 다시 떴다. 또 멈췄다. 거의 1분 동안 말풍선이 생겼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그러다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 해명도, 분노도, 내가 잔인하다거나 불안정하다는 말도. 공지에 몰릴 때마다 꺼내던 그 말들이 하나도 없었다. 숫자는 해석이 필요 없었다. 그게 소희를 멈추게 한 거였다. 오후 2시쯤 최숙희 이모한테 전화가 왔다. 담보대출을 내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다고 했다. 목소리가 작았다. 이모답지 않은 목소리였다. 오후 4시에는 최병수 이모부한테 이메일이 왔다. 2번째 재용자 이후부터 아빠가 내 이체금으로 집을 유지해 온 게 사실이냐고 물었다.
나는 그냥 담보대출 지원 탭을 전달했다. 셀 C3에서 H까지가 내 대신 다 말해줬다. 나는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았다. 6시 30분에 엄마가 예고도 없이 왔다. 노크 소리가 들렸을 때 직감이 왔다. 문을 열었더니 82일 전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이 서 있었다. 코트는 같았고 립스틱도 같았다. 근데 어딘가 작아져 있었다. 두 손으로 핸드백을 꽉 쥐고 있었다.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엄마가 말했다. 그게 전부였다. 그 짧은 대답이 화보다 더 엄마를 흔들었던 것 같다. 들어와서 부엌 식탁에 앉더니 내가 일부러 쌓아둔 출력물을 바라봤다. 반쯤은 의도적이었다. 엄마가 현실에서 빠져나가려 할 때 붙잡아둘 게 필요했으니까. 아빠가 다 알고 있었어? 내가 물었다. 엄마는 세 번째 탭을 한참 들여다봤다. 소위 차량 납입 내역, 9년치. 네가 도와주는 건 알고 있었어. 엄마가 말했다. 그게 내 질문이 아니잖아. 눈가가 촉촉해졌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 그리고 소희는 항상 잘 될 거라고 했어. 웃음이 나올 뻔했다. 소희는 19살 때부터 잘 될 거라고 해왔다. 지구가 먼저 멈출 것 같았다. 엄마는 그때 울었다. 조용하게. 어깨만 떨렸다. 매달 버티다 보면 언젠가 안정될 줄 알았어. 안정됐지? 내가 말했다. 나한테로. 그 말이 내가 의도한 것보다 훨씬 무겁게 떨어졌다. 반박하기엔 너무 명확했을 것이다. 엄마는 1시간 후에 떠났다. 미안하다는 말을 4가지 방식으로 했는데 어느 것도 직접적인 책임은 아니었다. 아빠는 끝내 오지 않았다. 스프레드시트가 공개되고 2주 후 한성바이오텍에서 최종 검토 결과가 나왔다. 해고가 취소됐다. 박준혁은 외부로 회부됐다. 공식 서한에는 이런 표현이 담겨 있었다.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의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증거가 모든 걸 설명해줬다. 내 승인 없이 외부 기기에서 자료가 열람됐다는 걸. 회사 측은 2가지 선택지를 내놨다. 미지급 급여와 함께 복직하거나 퇴직 위로금을 협상하거나. 나는 위로금을 택했다. 돌아갈 수 없어서가 아니었다. 돌아갈 수 있었는데 안 가기로 한 거였다. 자신에게 쓸모 있을 때만 곁에 있던 사람들한테 결백을 증명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건 안도가 아니라 피로감이다. 그 건물은 내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았다. 무혐의 서한이 전달되고 사흘 후에 소희한테서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음성 메시지가 남겨졌다. 그걸 왜 다들한테 보낸 거야? 그게 전부였다. 내 커리어를 망가뜨린 것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내가 가르쳐준 방식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도, 15년 동안 부모님이 내 돈을 받아가는 걸 지켜보면서 내가 무너지도록 내버려 둔 것도, 그냥 그걸 왜 다들한테 보낸 거야? 그 메시지도 저장해뒀다. 한 달쯤 지나서 아빠한테 문자가 왔다. 이번 주 금요일이 대출 상환일이야. 이체 재개할 건지 알려줘. 한참 들여다봤다.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다. 엄마와는 아직 연락한다. 조심스럽게. 자주는 아니고 날씨 얘기, 건강 얘기,
몇 주에 한 번 점심. 엄마가 아주 천천히 배워가고 있는 것 같다. 사전에 자금 지원이 없는 대화가 어떤 건지를. 아빠와 소희는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다. 아빠는 두 번째 차를 팔았고 오래된 개인연금 계좌 일부를 해지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집안에 예산이라는 게 생겼다고 들었다. 소희 차는 13일 동안 압류됐다가 아빠가 찾아줬다. 그 타이밍이 묘하게 시적으로 느껴졌다. 솔직히 조금 즐겼다. 인간이니까. 친척들도 달라졌다. 극적이지는 않았다. 재판 같은 건 없었다. 그냥 분위기가 바뀐 거다. 최숙희 이모는 소희를 더 이상 창의적인 아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복잡한 아이라고 했다. 최병수 이모부는 점심자리에서 물었다. 왜 아무도 일찍 나서서 너를 지켜주지 않았냐고. 나는 대답했다. 보호에는 돈이 들었는데 그걸 다 내가 내고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독립적으로 컨설팅을 한다. 구매처 리스크, 서류 누락, 내부 통제 허점. 뭔가 조용히 잘못 돌아가고 있는데 어디서 새는지 모르는 회사들이 나를 찾아온다. 나는 이걸 교과서로 배운 게 아니다. 몸으로, 통장으로 15년치 이체 내역으로 배웠다. 그게 내 이력서다. 책상 위에 액자가 하나 있다. 명언 같은 건 없다. 스프레드시트 셀 하나를 캡처해서 넣어뒀다. 총 지원 이체액 10억 9,646만 원. 어떤 날은 그 숫자를 보면서 피식 웃는다. 어떤 날은 그냥 한참 앉아서 아무 생각도 안 한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 사람이 지치고 기억이 흐릿해져도 숫자는 그대로 거기 있다. 그래서 걸어뒀다. 잊지 않으려고가 아니라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려고. 가끔 생각한다. 그 스프레드시트를 친척들한테 보낸 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조용히 혼자 마무리했어야 했을까? 아직도 확신은 없다. 근데 한 가지는 안다. 침묵은 내가 이미 너무 오래 혼자 감당해온 것이었다는 걸. 이 얘기가 마음 어딘가에 걸렸다면 댓글에 솔직하게 써줘요. 여러분이라면 어디서 멈췄을지. 구독은 다음 이야기가 궁금할 때 눌러줘요. 기다릴게요.